유럽 의회 선거 결과 극우 진영이 주요 정치 세력으로 급부상하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극우 정당에 참패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조기 총선 승부수를 띄웠지만 경랑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극우 정당이 집권당을 3위로 밀어낸 독일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의미하는 건 무엇인지, 우리에게는 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온더스팟에서 유럽 전문가 이재승 교수와 함께 알아봅니다. 가장 큰 관심은 아무래도 이 극우의 약진? 그러니까 극우 정당이 얼마나 이제 표를 얻느냐, 이게 사실 선거 전부터 관심이었잖아요. 여러 여론조사에서 극우 진영이 과거에는 제도권 밖에 있었던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외부적인 변수라 그럴 것 같으면은 지난 선거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의 유럽에서 치러진 여러 선거에서 이제 극우 진영은 제도권 정치권 내에 집을 지은 것 같아요. 이제는 극우 진영과 같이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일종의 new normal, 새로운 그런 표준처럼 잡혀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선거 직전에 있었던 여론조사보다는 그래도 뭐 조금 적게 나왔다라는 그런 그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두드러진 것은 프랑스나 독일 같은 이 큰 나라들에 있어서 극우 정당들의 득표가 굉장히 가시적으로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가장 의석수를 많이 잃은 정당은 중도에서도 이제 가운데 있었던 중도 자유주의 진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완전 가운데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중도 이 가운데 있었던 정당이 특히 마크롱 대통령이 속해 있는 프랑스의 르네상스당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축소된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올림픽도 있는데 그날 바로 이제 국회 해산하고 다시 이제 국민 평가를 받겠다,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폭탄 발언을 했는데요. J'ai décidé de vous redonner le choix de notre avenir parlementaire par le vote. Je dissous donc ce soir l'Assemblée nationale. 이제까지 프랑스에서 극우 진영이 계속해서 그 부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2번 연속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2등으로 결선 투표에 나왔던 정당입니다. 마린 르팽의 아주 지도력도 있었고, 최근에는 그 바르델라라는 29살의 아주 젊은 대표가 이끌게 됐는데요. 특히 이번 유럽의 선거를 이끌었는데 대단히 성공적인 캠페인을 펼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놓고 보면은 프랑스에서는 극우 정당이 2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정당이 받은 표를 합하면은 한 40%에 육박을 합니다. 이번에 집권당이 받은 득표율이 15%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이제 연임을 시작해서 2년이 경과가 됐거든요. 7년이면은 사실은 정치적인 피로도가 쌓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 신선한 맛도 없었고 굉장히 인기 없는 정책들을 많이 밀어붙였습니다. 가령 뭐 연금 개혁 같은 거는 그야말로 굉장히 휘발성이 큰 그런 정책이었는데 과감할 정도로 이 정책들을 밀어붙였던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상당히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의 지지도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유리한 전략은 아니죠. 동시에 지나치게 좀 엘리트주의, 선각자 같은 이 엘리트주의가 정말 몸에 밴 것처럼 이게 너무 강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크롱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할 수 있는 그 정치적인 여지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지지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 또 의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번 선거를 국민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서서히 지금부터 이제 임기 끝날 때까지는 서서히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자면은 그냥 앉아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서 칼을 다시 한번 빼들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을 할 것인가, 이 상황에서 굉장히 빠르게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언론은 별로 우호적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극우 정당에게 프랑스의 정치에 길을 열어줬다, 이런 식으로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허공에 점프를 했다. 이 헤드라인이 르몽드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언론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죠. 집권당이 가지고 있는 의석이 적지 않은 의석입니다. 240석이 넘어가는 굉장히 많은 의석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축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극우 진영, 특히 국민연합이 이제까지는 의석은 굉장히 적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의회 진출은 했지만 여전히 지도권 밖에 있었었는데 상당히 많은 이 의석을 늘릴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측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극우 진영이 받은 득표율이 40%였습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은 40%라는 숫자를 임기 말까지 계속 안고 가야 될 텐데요. 결선 투표를 거치게 되는 프랑스의 선거 구조상 40%라는 이 정당의 지지율이 그대로 의석으로 반영이 되지는 않겠죠. 국민들한테 선택을 내리는 거죠. 극우 진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반극우 진영으로 갈 것이냐. 하지만 리스크가 워낙 큰 결정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개입하는 대외 정책이라던가 지금 거의 푸틴에 맞서서 유일하게 목소리를 내는 유럽 지도자인 것 같던데요. 네. 그런 것들은 국내에서 별로 평가를 못 받나 보죠? 네, 마크롱이 인기 없을 얘기들을 좀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러시아나 푸틴이나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유럽 차원에서 조율이 되지 않았었던 그런 발언들도 여러 번 좀 나왔었고 소위 서프라이즈가 되는 그런 발언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니까 유럽 내에서도 이 마크롱 대통령이 하는 거는 약간 좀 거르고 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아니면은 본내가 무엇인지. 오히려. 네,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크롱 대통령만큼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에 이 당당히 목소리를 내는 지도자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었을 때 마크롱 대통령이 충분히 정치적인 힘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는 러시아를 그리고 푸틴을 상대를 해야 되는 유럽의 입장에서는 손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는 나라가 독일이잖아요. 독일은 그 역사적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극우정당이 약진했다는 게 조금 더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극우정당이 2위로 지금 올라선 거잖아요. 네. 총리의 집권당이 2등도 아니고 3등을 했다라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가 없죠. 더군다나 그 독일 정치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기민당의 축과 3인당의 축, 이 두 개의 축 중에서 숄츠 총리의 3인당이 3등으로 밀렸다는 게 약 1% 정도의 차이지만 정당의 자존심에 있어서는 아주 큰 숫자가 될 수도 있고요. 독일의 극우 진영, 독일 대한정당 같은 경우는 극우 진영 내에서도 좀 심하게 이 극우 진영으로 가고 있다. 나치 옹호 발언도 하고. 그렇습니다. 반유럽 정서도 확연하고요. 지금 유럽 의회에서 극우 진영으로 분류가 되는 두 개의 정치 그룹이 있습니다. 그 정치 그룹에서 탈퇴를 시켜버렸어요. 아주 과격한 극우파 진영이 그 2위 정당으로 올라왔다는 것이 독일에 있어서는 당분간 큰 변화는 없을지언정 그 안에서부터 회오리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 총리, 극우 성향이죠. 이탈리아 형제들 이 정당을 이끌고 있는데 이후에서도 이 구애, 러브콜들이 많아서 영향력이 커질 것 같다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무솔리니의 후예라는 그런 그 별칭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처음에 굉장히 많이 경계를 했습니다. 가장 센 극우파 총리가 나왔다. 그렇게 경계를 했었었는데 실제 이 멜로니 총리의 성향은 그렇게까지 과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 이 문제에 있어서 특히 우르수라 폰데르레이엔 유럽 연합 그 집행위원장하고 같은 여성 지도자로서 많은 교감을 쌓아온, 그래서 오히려 주류 진영에서 놓고 봤었을 때도 나름 일정 정도의 신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멜로니 총리가 속한 이 정치 그룹이, 그러니까 유럽 의회에서의 그룹이 ECR이라는 그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우파 진영 중에서 가장 온건한 그리고 주류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시나리오가 만약에 이 ECR이라는 정치 그룹이 이 ID 극우파 그룹하고 연합하지 않고 오히려 EPP 유럽 국민당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도 우파와 연합을 할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예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의 우파 진영 내에서도 러브콜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극우파 진영에 있어서도 반드시 이쪽 진영에 있어야 될 그럴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가장 이 좋은 정치적인 성과를 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돌풍 일으키는 변수가 아니라 어떤 메이저 중에 하나로 등장했다는 게 좀 특징 같은데, 이게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람들이 기존 이 정당 체제에 대한 실망감, 이런 부분들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일단 불행하다라고 생각했었을 때는 뭔가의 변화를 찾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경제 상황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고, 이민 문제 때문에 실제로 범죄율도 올라가고, 많은 반이민 정서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지금 심기가 편치 않은 상태입니다. 유럽 경제가 침체가 되면서 나눌 수 있는 파이 자체가 줄어든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민 문제를 보편적 인권이라든지 인도주의 차원에서 보는 그 시각보다는 아주 구체적인, 그리고 좀 더 냉정하게 보는 시각이 많이 늘어났다. 그걸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명을 한 정치 세력이 극우 진영이고요. 이게 젊은 층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젊은 층은 극우파와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젊은 층의 우경화가 이번 선거에도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존 체제에 대한 반감, 뭔가는 모르겠지만 좀 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전반적인 상황들이 아마 극우파의 약진의 가장 발판이 됐다라고 놓고 보면은, 극우 진영에서의 여러 가지 선거 캠페인 전략도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NS를 활용을 해서, 아니면 틱톡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굉장히 이 극우 진영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이거 이민 문제 더 이상 못 받는다. 덜 폭력적이고 과거에 비해서 덜 과격하고 생활 밀착형 극우주의 운동이 발현이 되니까 이 부분이 생각보다 많은 이 투표를 흡수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클릭 됐을 때 지금까지 유럽 의회가 해왔던 그런 정책에서 변화가 좀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대표적으로 일단 궁금한 거는 그린딜이에요. 우리 기업이 진출할 때도 감안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변할까요? 녹색당이 위축은 됐지만 가장 주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국민당 세력이 지난번보다 의석수가 더 늘었거든요. 주류 진영 내에서 그린딜을 끌고 나가려는 그런 동력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다. 극우 진영과 이제 강경한 우파 진영의 그 득세가 자국 우선주의로 가고 있지만, 또 바꿔 말하면은 유럽 차원에서는 유럽 우선주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가령 국경 간 탄소 조정, 저희가 이제 국경 간 탄소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CBAM 조치 같은 것들은 예정대로 시행되지 않겠는가. 이거는 오히려 유럽의 내부에 있는 국가들보다는 유럽 역외 국가들에 대한 규제 조치들이거든요. 환경 정책의 온도와 속도는 분명히 떨어지겠지만, 그렇다고 이 기조가 바뀔 것이라고 외부에서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탄소세라는 게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에다가 세금을 부과해서 유럽에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규제를 하는 거죠. 네, 유럽에 들어오는 물건에 찍힌 탄소의 발자국을 세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철강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렇게 탄소 이 배출이 많이 찍힐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들을 수출을 하는 한국이라든지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의 기업들은 상당히 큰 페널티를 부과받을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럽 의회 선거 결과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좀 있다면서요? 글로벌 정세가 우경화되고 있다. 2016년에 브렉시트
우경화가 먼저 있었거든요. 브렉시트 역시 이런 우경화, 그 반이민 정서가 많이 반영이 돼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여러 그 주요국들의 정세가 이렇게 좀 대중주의 그리고 자국 우선주의로 흘러간다라는 그런 점에서 그 한국과 같은 통상 국가들은 이 보다 많은 이 자국 우선주의를 상대를 하게 되면은 저희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의 방위 산업이 최근에 유럽에 많이 진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마냥 낙관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가령 동유럽 국가들의 상당히 많은 무기를 이제까지 수출을 해왔던 프랑스라든지 독일 같은 국가들에서 극우파 진영이 상당히 약진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자국 우선주의가 보다 강화될 측면이 있는데 한국의 방위 산업에 있어서도 이들 국가들이 조금 더 이제 규제의 측면에서 바라볼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그 의사는 이번 선거에서 상당히 명확하게 드러났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 친러적인 성향을 보이고 또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에 대한 그 강경 기조는 상당 부분 지속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대유럽 외교에 있어서 기조를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원칙과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그런 전략, 그리고 핵과 비확산 문제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아주 엄격한 그런 그 반대 의사를 표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 가지 좀 첨언을 하자면은 유럽 의회는 과거에 비해서 정책 결정에 있어서 보다 많은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유럽 의회 내에 보다 많은 친한파라고 친한파, 지한파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은 그런 작업들을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치밀하게 해왔거든요. 한국이 많은 앞으로의 긍정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